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파트 4 조직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론은 총 6개의 이제 제가 챕터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조직의 개념과 구조, 두 번째 학교 조직의 유형, 세 번째 학교 조직의 특성, 그리고 조직 풍토론, 문화론, 갈등론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세부 카테고리를 먼저 살펴보고 가자면, 조직의 개념과 구조 파트에서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이 조직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직의 유형은 이제 학자에 따라서 4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파슨스의 사회적 기능 유형, 그 다음 블로우와 스캇의 봉사 조직, 칼슨의 또 봉사 조직 유형, 네 번째 엣지우니의 수능 유형,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 학교 조직의 특성인데요. 학교 조직은 전문적 관료제 조직,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이완 조직, 이중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학습 조직,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리고 홀의 교육 조직 구조까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 풍토론에서는 학교 풍토론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론에서는 학교 문화 유형론, 조직 갈등론에서는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갈등 관리 전략의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런 학교의 조직론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학교가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수행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교육행정 분야의 지식과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학교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 조직이나 군대 조직 같이 생각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이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런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연구 분야에서 학교 조직에 대한 연구는 주요한 대상 중에 하나이고요. 학교가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직의 개념과 그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직이란 무엇일까요?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 2 이상의 구성원이 규칙과 규정에 따라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집합체. 두 번째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칙과 규정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상호 협력하는 체제이다. 즉,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과 의무, 과업, 책임, 권한, 이것이 분담되어 있고,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 3가지 조건이 조직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직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마인드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리고 개선 조직과 참여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조직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조직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조직 기구표에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와 있는 그런 표들 있죠. 반면에 비공식 조직은 조직 내 동호인 모임 등과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론에서 다루었던 호손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태도, 신념, 학습 양식을 학습하게 되고, 호손 실험에서도 그 14명의 기능공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안에서 2개의 자생 집단이 생겼다고 했고, 사람들은 공식적인 규범보다는 그 비공식 조직의 규범을 따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태도, 신념, 행동 양식을 학습하고, 또 이런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식 조직 안에서 생기는 친분 관계는
공식 조직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의 응집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비공식 조직이 비대해지면 공식 조직 내에 파벌이 생겨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또 이 비공식 조직은 폐쇄적이죠. 그래서 폐쇄성으로 인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인데요. 공식 조직은 조직표나 기구상의 조직이다. 기구표상의 조직이다. 그리고 공식화된 의사소통과 권한, 공식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권한이 배분되어 있다. 즉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거는 공식화된 분업의 개통과 인원의 배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와 권한의 배분을 보여주고 공식화된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표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위치가 있고. 그러나 비공식 조직은 인간관계에 근거한 자생적 조직입니다. 이는 공식 조직 내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자생적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그 공식 조직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식 조직의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식 조직은 제도화된 공식 규범의 바탕 위에 성립이 되는 것으로 권한이 계층화되어 있고 책임이 분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업무 수행이 있고 몰인정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에 상호간의 상호작용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비공식 조직은 혈연, 지연, 학연, 취미, 종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생기게 됩니다. 공식 조직은 외면적이고 가시적이죠. 그리고 대개 건물이나 집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조직은 내면적이고 비가시적이며 건물이나 집무실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능률이나 비용의 논리에 운영되죠. 공식 조직은. 그러나 비공식 조직은 감정의 논리에 따르게 됩니다. 공식 조직은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밑에까지 전체 조직이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공식 조직은 그 공식 조직의 일부를 점유하죠. 그리고 그 속에 산재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비공식 조직들이. 공식 조직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뭐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거나 그런 이유로. 그러나 비공식 조직은 친숙한 인간관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소집단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비공식 조직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가능케 해서 공식 조직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죠. 지도자에게 구성원의 뭐 속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경직화되지 않도록 완화시켜주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완만한 인간관계는 법규로 운영되는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다. 그리고 집단이 안정화될 수 있겠죠.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벌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실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이제 뭔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비공식 조직의 목표와 공식 조직의 규범이 다를 경우에는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이 빠르게 유통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오히려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조직은 개는 계층할 때 개고 선은 직선할 때 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적 지휘 명령 계통이 명확히 정립된 조직이에요. 그리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죠. 군대 조직을 생각하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참모 조직은 참모라고 하는 거는 스태프를 말해요. 그래서 개선 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기획, 자문, 협의, 정보 수집, 통제, 인사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조직으로 조직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개선 조직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참모 조직은 간접적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에도 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아니면 뭐 교육과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목적 아래 선거로 임명되거나 선거를 하거나 이렇게 대위원들이 이렇게 서로 구성하고 있는 합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뭐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조직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분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데, 먼저 파슨스는 사회적 기능으로 이제 조직의 사회적 기능으로 조직을 한번 나눠봤어요.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회사와 공기업, 목표 달성 기능을 하는 조직, 정치 조직이에요. 정당과 같은 통합 기능을 하는 조직, 사회의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런 기관은 사법기관이나 경찰기관이 있어요. 네 번째, 체제 유지 기능 혹은 유형 유지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체제 유지 기능을 하는 조직은 대학이나 교회나 박물관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파슨스의 분류에 따르면은 이제 유형 유지 조직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유형 유지 조직은 체제의 문화 유형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는 잠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보존하고 창조하고 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박물관도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 유지 조직이다. 블라우와 스컷에 의하면은 봉사 조직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눈 거냐면 그 조직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나눈 거예요. 조직으로부터 1차적 수혜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호회 조직은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어떤 게 있냐면 노동조합, 정당, 전문가단체, 클럽,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 조직은 조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반 대중 또는 그 고객이 수혜자예요. 1차적 수혜자예요. 기본적인 기능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학교가 들어갑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사업기관이 들어가요. 그 다음 공익 조직은 일반 대중이 수혜자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소방서나 군대 이런 것들이고요. 사업 조직은 그 소유주가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의 목표는 이윤 추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라우와 스캇에 따르면은 봉사 조직의 학교가 들어간다. 네, 세 번째는 칼슨의 봉사 조직 유형입니다. 칼슨은 조직과 고객의 상호 선택, 즉 조직과 고객이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봉사 조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X축이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죠. 그러니까 그 고객, 예를 들면 학생인 거죠. 학생이 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조직의 고객 선택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참여 결정권과 조직의 고객 선택권 여부에 따라서 그 유형을 한번 보시면 유형 1은 야생 조직입니다. 야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일상화된 조직이라고 했죠. 사립학교라든지 개인 병원, 공공복지기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 2는 고객이 참여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은 고객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립대학이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학생이 온다고 하면 다 받아줘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고교 평준화가 된 이후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형 3은 고객이 참여 결정을 할 수 없고 조직이 고객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형 4는 고객도 참여 결정을 할 수 없고 조직도 고객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걸 사육조직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이제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할 수 있겠죠. 정신병원, 형무소 이런 건데요. 보시면 그거를 이제 온상조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야생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온상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이 유지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온상조직이라고도 하고, 이제 사육조직은 사회적 존재로 이제 길들이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온상, 사육 조직은 법적으로 존립이 보장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조직의 생존이 보장됩니다. 네, 네 번째는 엣지오니의 수능 유형인데, 이 수능 유형에 따르면 학교는 규범적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이 엣지오니는 수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조직의 유형을 분류했는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부하 직원에게 행사되는 권력과 그 결과 부하 직원이 조직에 참여하는 수준 간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는 권력은 여기 보시면 강제적 권력, 보수적 권력, 규범적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수준을 보시면은 이제 이 권력이 이제 행사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여 수준을 말하는 거죠. 조직원의 참여 수준. 그래서 이 참여 수준에는 소외적 참여, 타산적 참여, 헌신적 참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 권력은 통제 수단으로 물리적 제재와 위협을 사용하는 것이고, 보상적 권력은 물질적 보상, 규범적 권력은 상징적 보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참여 수준을 보시면은 헌신적 참여는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타산적 참여는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타산적으로 참여하는 것, 소외적인 참여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사 권력과 세 가지 참여 수준을 조합하면은 이 수능 유형이 9가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수능 유형이 9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1번,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번호를 매겼거든요. 그 중에서 1, 5, 9, 즉 강제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 이 유형만 효과적인 조직 유형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권력의 형태와 구성원의 참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유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엣지오니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지배적인 조직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하 직원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적 제재나 위협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 구성원은 소외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무소나 정신병원 같은 조직이 속하고요. 이제 타산적으로 참여하고 보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리적 조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하 직원에게 물질적 보상 체제를 사용해서 조직을 통제하고, 그에 대해서 구성원은 타산적으로 참여를 해요. 예를 들자면 회사나 기업이 있겠죠. 규범적 조직은 규범적 권력을 사용하고 구성원의 높은 참여, 헌신적 참여를 유도해요. 예를 들면 종교단체, 아니면 학교,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학교 조직의 유형, 처음에는 뭐였죠? 팔슨스의 사회적 기능 유형에 따르면 학교는 유형 유지 조직이다. 볼라와 스캇의 1차적 수혜자 유형에 따르면은 학교는 봉사 조직이다. 칼슨도 봉사 조직을 유형화해서 학교가 각각 학교의 종류마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엣지오니는 수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학교를 규범 조직으로 정의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